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부동산 학개론을 가르치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는데, 이 공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이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하는 것도 들으셨나요? 근데 1차는 이제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두 과목이고, 2차는 이제 배우기는 4과목으로 배우죠. 이제 공법하고 중개사법하고 공시법, 세법 이렇게 되는데, 공시법, 세법이 합쳐서 40문제니까 모두 2차는 3과목인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3과목에 평균 60점이 되어야 합격이니까 1차의 경우에는 한 과목이 80점 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80점이 넘어도 다른 과목이 뭐 30점 이렇게 해서 90점, 30점 이렇게 해도 평균은 60점이지만 이제 과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점 넘는 게 의미가 없어서 너무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2차는 그렇지가 않죠. 2차는 한 과목이 100점이 되면은 다른 과목 2개를 40점씩만 받아도 평균은 60점이 됩니다. 180점이니까. 그래서 이 2차에서는 100점 받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목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을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과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법이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오는 과목이어서 보통은 공법은 허락을 면한다, 뭐 이런 정도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시세법을 60점 정도에 맞추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80점, 60점, 40점 이런 정도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을 그런 정도로 하면 되고요. 사실상 뭐 만점이라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올해는 중개사법에 만점 나온 사람도 봤어요. 올해는 중개사법에 만점 받은 사람을 봤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과목도 또 다 잘 하거든요, 대체로. 근데 뭐 그렇게 만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80점, 60점, 40점이면 합격은 되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의 경우에는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을 대체로 이제 이 부동산 학개론 점수가 더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합격생들 보면은 평균 60점 넘는 사람들 중에 민법보다는 개론이 조금 더 점수가 높습니다. 그만큼 개론이 접근하기가 조금 쉬운데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개 같은 이론이라고 해요. 부동산 학개론을 그만큼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보통 제가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민계공해서 이 3과목이 가장 분량이 많고 부담스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보통은 이제 월화수목금토 6일을 공부를 하면은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에 5일 정도를 쓰고, 보통 이제 공법에 하루 정도 이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뭐 김동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공법 따로 공부하면은 혼낸다고 하니까 다른 과목을 차라리 하는 게 난데, 보통은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 이제 5일간 이제 1차를 한다면은 부동산 학개론이 이틀 정도, 민법을 3일 정도 공부하게 합니다. 이 민법은 이 과목의 성격상 꾸준히 하면은 실력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 학개론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제 경향에 따라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곡차곡 실력이 향상되는 민법의 시간을 많이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3일 복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월요일이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고, 화요일이 공법인가요? 그다음에 수요일이 민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부동산 학개론을 하니까 월요일 날 오후에 이 복습을 부동산 학개론을 하는 거고요. 공법은 공법 복습하고,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 공법 선생님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되니까 다른 과목을 뭐 하든가 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민법이니까 민법을 복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요일쯤에 가서 개론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민법을 복습을 해야 3일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년 6월 정도까지 1차가 어느 정도 정복이 돼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정복이라고 하는 게 60점이 안 나와도 돼요. 50점대만 나와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올해도 5, 6월 심화 과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아, 저 녀석이 저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20대 젊은 친구 남자의 녀석인데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5, 6월 달에 이제 이론 과정이 끝났는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7, 8월 달까지도 이게 좀 의심스러운 정도였어요. 1차가 될까 제가 이런 이제 의심스러운 상태였는데 마지막 9월 달에 동력 모의고사 하면서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했어요. 예, 올해 28살인가 그 녀석이. 예, 근데 7, 8월 달까지만 해도 저 녀석이 1차가 의심스러운 녀석이었거든. 근데 이 점수라는 건 대체로 마지막에 많이 끌어올라갑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꾸준히 그걸 버텨야 되는데 5, 6월 달 됐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7, 8월 됐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학원에 안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저 아줌마 저거 지금 눈빛이 모르는 눈빛이야. 예, 계산 문제만 나오면 숫자만 나오면은 울렁증 생기는 아줌마. 근데 원래 계산 문제 11문제 나왔잖아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됐어요. 끝까지 나왔어, 끝까지. 근데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서. 근데 내가 이제 시험을 치면은 항상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시험지를 1번부터 40번까지 중에서 요거는 수업을 들으면은 절대로 틀리면은 안 되는 것들, 한눈에 딱 보이는 것들, 요런 거를 체크하는데 올해는 그게 21개가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계산 문제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난이도 높은 거 빼니까 계산 문제가 벌써 11문제니까 나머지 29문제 중에서 요 정도는 헷갈릴 수도 있겠다 해서 뺀 게 7문제, 8문제. 그러니까 21개가 남잖아요. 21개는 요 정도는 바로 맞춰야 돼요. 그런 게 21개인데 마침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일 앞에 울렁증이 있다는 그 아줌마하고 통화를 하겠는데 마침 갖고 있는 시험지가 어떻게 그렇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합격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찍은 것도 많이 맞췄다요. 근데 찍은 걸 많이 맞췄다 하는데 그래도 29개나 나온 거거든. 24개면 합격인데. 근데 찍은 게 아무리 많이 맞춰도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게 있잖아요. 지금 21개 통화하면서 요거 맞췄어요? 맞췄대. 요거 맞췄어요? 맞췄대. 21개를 다 맞춘 거예요. 틀리면 안 된다는 거. 틀리면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를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40번에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 계산 문제 울렁증이 있으니까 다 버리고 일단 그거는 맞춘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거는 헷갈릴 수 있겠다 하는 거 몇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만 해도 벌써 24개잖아. 근데 계산 문제 찍었는 게 4개인가? 계산 문제 4개를 맞췄대요? 찍은 게, 예. 그리고 자기가 푼 것도 있대. 푼 것도 아주 쉬운 문제는 또 풀 수 있거든. 아주 쉬운 문제는. 그거 한 2문제인가 이렇게 풀었대.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점수가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앉아서 수업 듣는 사람들은 최소한 틀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맞춘다고. 맞춰야 될 것들은 다 맞춘다고. 근데 중간에 막 잘 안 되니까 막 힘드니까 스스로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못 버티고 갔다가 한 2달 뒤에 다시 나타나.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감이 좀 떨어져요. 그 2달 동안 좀 소홀히 한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끝까지만 버티고 앉아있으면은 다 합격권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실력이 되는데 안타깝게 안 되는 사람들, 뭐 굉장히 점수가 높았던 사람이 있어요. 동영 모의고사 있죠. 그 9월 달에 이 모의고사처럼 40문제씩 보는데 그거를 한 개 틀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만점에 가깝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되는데 그날 시험 치는 날에 어떤 다른 생각들 때문에 시험 감독관이 종치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보통 시험 치기 전에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8시 반까지 입시를 하면은 8시 40분에 먼저
답안지를 나눠줘요. 그럼 답안지 이 수험 번호 쓰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문제지 줄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문제지도 이렇게 받으면은 A형인지 B형인지 확인하고, 답안지에다가 A형 마킹하고, 이런 거 하고, 이제 문제지가 장수가 다 맞는지 확인하고, 1번부터 80번까지가 있는지, 요렇게 하고 이제 덮어 놓거든요, 보통. 덮어 놓는데 덮어 놓는 그 시간에도 보통 문제 풀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근데, 땡 하고 시험 시작했는데도 계속 혼자 15분간이나 안 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안 풀고. 그날만큼은.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이 정신이 혼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 전혀 안 될 사람이 아닌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은 사실은 합격할 실력이 다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또 시험장의 울렁증 때문에 평소에는 보이던 문제가 이게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나오면은 답이 보이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려면은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훈련도 그렇게 해야 이게 충분히 실력이 향상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놓치지 않고 꾸준히만 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시간 안배를 그렇게 해서 내년 5월, 6월까지는 1차가 어느 정도 되어야 2차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차가 우선적으로 이제 정복이 되게끔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개론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민법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은 유일하게 이제 부동산 다른 과목은 전부 다 법 과목인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유일하게 부동산 학입니다. 그래서 좀 잡다한 내용들이 많아요. 보통 이 개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개론이라는 과목의 성격이 잡다한 거 다 하는 거예요. 영화 건축학 개론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학 개론. 무슨 개론 하는 거는 잡다한 내용들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잡다한 내용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워낙 방대하니까. 근데 그렇게 깊게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잡다한 만큼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제론, 수요 공급, 시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요. 그다음에 정책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론, 그리고 각종 부동산 활동론, 그다음에 가정평가론 이렇게. 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 조금 관련성이 많아요. 얘하고 얘하고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요. 이거하고 이것도 별로 관련성이 없어요. 그럼 얘하고 또 이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는 또 관련성이 좀 있어요.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요 경제론하고 이렇게 또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관련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총론하고는 물론 다 관련이 돼요. 이거하고도 관련되고 이렇게 많이 관련되는데 많이 관련되는 게 이거. 이렇게. 총론은 대체로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이 돼요. 이렇게. 총론은.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관련성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관련이 되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투자론하고 요 감정평가의 일부가 좀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 독립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독립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이 총론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3문제. 올해도 3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올해 출제된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만으로도 다 풀 수가 있는 그런 정도예요. 요 자료만으로도. 그러니까 총론이요. 실제 그 기본서를 보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실제 기본서를 보면. 근데 그 많은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쉽게 출제가 된 편이고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론이 이게 한 6문제 정도에서 7문제 정도. 이게 6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빠졌다. 금융론이 빠졌어요. 금융론.
금융론이 빠졌고요. 여기서 7문제. 정책론이 4문제에서 5문제. 그리고 투자론이 7문제에서 8문제. 그다음에 금융론도 한 4문제에서 5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론이 이것도 한 7문제에서 8문제인데, 이게 많게는 9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근데 요거는 잡다한 활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부동산을. 부동산 개발하면 개발 활동. 또 부동산을 관리한다면 부동산 관리 활동. 또 우리가 어떤 업을 하기에는 어떤 자리가 좋으냐, 그 자리 찾는 거, 입지 선정 활동, 또 마케팅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와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각각 하나의 주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여기요. 그래서 사람 이름,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외국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오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별적으로 버릴 거 버리고 아주 간단하게만 해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 취사 선택을 하면 돼요. 어려운 거는 좀 버려버리고 쉬운 것들은 좀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론이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6문제 내외인데 많이 출제될 때는 7문제, 적게 출제될 때는 5문제인데 거의 6문제 가까이 출제되는데 올해는 좀 예외적으로 출제된 해라고 보면 돼요. 올해는 여기서 감정평가에서 좀 적게 출제된 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경제론 하고요. 경제론, 그다음에 정책론, 그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감평론, 감정평가. 이 5개 파트예요. 이 5개 파트 중에서 2개 파트 이상이 힘들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물론 힘들죠. 힘들기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분을 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포기를 해도 돼요. 포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단원을 전체를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원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포기하는 게 많아버리면은 출제 비중이 높은 데다가 포기해버리면은 맞출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2개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이거는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좀 스트레스 받지 싫다. 이런 게 하나 정도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 정도는 요거나 요거 이렇게. 근데 2개 이상이 돼버리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그 정복할 수 있도록 자꾸 다시 반복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부 학습 방법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학습은 이 모르는 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방법이고요. 처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몰라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어떤 동네 이사를 가잖아요. 또 이 동네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원래 여기 살았어요? 원래 어떤 동네를 이사를 가면은 처음서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이 아니면 좀 낯설잖아요. 그럼 낯설면은 예를 들어 세탁소는 어디 있냐, 음식점은 어디, 빵집은 어디 있느냐, 이런 거를 이렇게 알면은 이제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사 간 첫날, 버스 정류소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외우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처음 첫날부터 다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외워도 다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않지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버스 정류소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나중 되면은 저절로 버스 정류소에 바로 무슨 수포가 있고 그 옆에 문이 있고 세탁소 있고 뭐가 있고 나중 되면 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공부도 처음서부터 쭉 지나가야 돼요. 쭉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이 총론이요. 별로 중요도가 높지도 않고 난이도는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총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앞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공부 좀 하겠다고 이제 의욕은 있어서 책을 탁 펼쳐가지고 봅니다. 하루 종일 봅니다. 하루 종일 봐도 50페이지도 못 봐.
자, 이게 한 3쯤 되면은 사람 작심삼일이 되죠. 그러면 이제 책 덮었죠. 또 한 막 2, 3주 뒤에 또 이렇게 봐요. 이 책을. 또 보면 또 처음서부터 또 보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하는 이 부분만 계속 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 앞부분이 새까맣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릴 때 그 교과서 이렇게 보면은 공부한다고 보면은 제일 앞쪽이 이렇게 새카매요. 손때가 묻어서 제일 많이 봤다는 얘기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2, 3주 뒤에 다시 책을 볼 때는 지난번에 봤던 그 이후로부터 봐야 된다고. 앞에 거 다 까먹어도. 그래서 뒤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몇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꼭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한 부분을 너무 집중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 가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난 꼭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이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럴 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도 이걸 전부 다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중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따로 빼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렇게 그때는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를. 그 모르는 주제를. 전체 이 주제가 이걸 포함해서 한 60개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60개 주제. 60개 주제를 정리를 한다, 앞으로. 60개 주제, 그 주제별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이 베이스는 있어야 되니까, 기본 용어들도 알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계속 돌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중요 주제들을 뽑아서 선별적으로 하면은, 충분합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 학개론을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학총론의 그 부동산 개념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긴 한데요.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하고요. 여기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서. 부동산 학 하면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어떤 뭐 건축도 있고요. 부동산 토지와 관련해서 뭐 토목, 지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건축, 토목 이런 것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사회 현상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사회 현상.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그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옛날엔 없었거든요, 부동산 학이. 없었던 이유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 왜 이 부동산 학이 필요가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 학이 생긴 지가 3, 4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100년이 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건, 배우셨죠? 그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이제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넘어가잖아요. 막 공장 짓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죠. 도시화 현상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시로 사람들은 몰려드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면적이라는 게, 도시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이 좁은 곳에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주택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도 지어야 되지, 뭐 택지도 필요하지, 이 사람이 사는 이 주택지 같은 거, 상업지도 필요하지.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그부터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건축학이나 이런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 해결하려고 하면 교육도 들어가지, 환경, 우리나라 같은 게 특히 교육 중요하잖아요. 교육, 환경, 또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이거를
토지 문제, 주택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학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존의 건축학만으로 안 돼. 경제학만으로 안 돼. 법학만으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들을 짬뽕해가지고 독립된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부동산 학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960년대부터 막 경제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려들었잖아요. 서울 쪽으로. 그러면서 주택 문제 막 그때 막 청계천에 몰려들면서 막 무허가 판자촌 많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서양에서 먼저 있었던 부동산학을 입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국내 이 부동산학 박사학위 1호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도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학 박사학위는 전부 다 일본이나 미국, 영국에 가서 따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1호 부동산학 박사, 우리나라 국내에서 부동산학 박사가 탄생한 게 10년이 안 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학 역사가 짧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 원리를 찾고, 원리를 찾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실제에 적용을 해야 되죠.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거예요.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사회학이죠. 사회학. 그러니까 이 부동산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다, 관리다, 마케팅이다 이런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걸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론을 찾은 후에 요거를 실무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모두 다 적용하는 거고. 다음에 여기 종합과학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법경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을 한번 사보세요. 집 살 때 뭐를 고려하면서 살까요? 만약에 집을 산다면 고려할 거. 위치? 위치 같은 거 봐야 되겠죠? 주변? 이 법적인 측면도 보고 이거 다 볼 건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출퇴근하는 그 위치랑 교통 같은 거라든가, 애들 학교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 환경 같은 거, 이런 거 보겠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런 거 안 볼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도 봐야 되거든. 그리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비용 측면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는가 봐. 그 비용 같은 거는 안 따지는가 봐. 아니, 나는 우리 집은 식구가 적은 식구라 굳이 큰 집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는데도 비용 들지만 또 관리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집이 좀 작으면 좋고, 가격 수준대가. 근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 고려한다면은 조금 더 큰 평수가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좀 작은 평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가격 측면이나 이런 이 비용 측면은 이렇게 다 따지잖아요. 그런 거 따지는 거는 이런 걸 이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는 거라고. 수익이나 비용, 가치, 가격 이런 관점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다 이건 어느 정도는 따질 거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따져야지. 그 주변 환경이 어떻다, 쾌적하냐, 아니면 공공시설이 가까이 있느냐, 장보기, 상가에 장보기 하기는 쉬운 위치냐, 이런 측면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은 편리하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괜찮기만 하면, 물론 이 주변 환경도 있지만 그 건물도 봐야 돼요. 지금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지금 별다른 수리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주방하고 욕실하고 좀 수리를 좀 손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무슨 측면이에요? 기술적인 측면이거든. 물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괜찮다고 해서 바로 그냥 계약서 쓰는 거 아니거든. 계약서 쓸 땐 또 뭐도 봐야 돼요. 등기부 봐야죠, 등기부. 등기부에 지금,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아니면 이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런 거 등기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권리 상태.
권리라는 측면, 권리 상태. 권리 상태를 주로 살펴보는 거는 이 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는 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치, 가격, 수익, 비용 이런 말이 나오면은 경제적인 측면이요. 또는 뭐 날 갖다, 또는 뭐 건축한다, 뭐 이런 수한다, 수선한다 이런 건 기술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본다는 게 종합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항상 이 법경계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사회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요. 사회 현상.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다룬다 해서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돼. 과학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과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과학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있죠. 이론적인 부분. 규칙성, 법칙성을 찾고자 하는 거는 모두 다 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서도 법칙성이 있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배울 건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건을 더 사요, 덜 사요? 덜 사죠. 가격이 내려가면요. 더 사죠. 이게 규칙성을 갖는다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덜 사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면 물건을 더 사잖아요. 이런 어떤 규칙성이 있죠. 이게 반대 방향인 어떤 규칙성이 있죠. 그런 규칙성을 사회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과학이에요? 그러면 사회과학이에요. 자연 현상에서의 규칙성을 찾는 학문은 자연과학이에요. 문 열고 뛰어내리면은 밑으로만 내려가지 위로는 안 올라가잖아요. 자연 현상에서의 규칙이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서의 규칙을 찾으면은 사회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보는 사회 현상. 그래서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 그러죠. 응용 기술. 이 실무에 적용하는 학문이 바로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인 학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학 같은 거. 내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가, 아마 이런 거 고민하는 거는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이거는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런 거를 순수과학이라 그래. 근데 부동산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런 학문을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응용과학. 그러니까, 이과에,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문과에도 순수과학, 응용과학이 있고요. 이과에도 순수과학, 응용과학이 있어요. 수학, 응용과학일까요? 순수과학일까요? 수학. 수학이 밥 먹여줘요? 숫자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이런 거는 순수과학이에요.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응용과학이에요. 그런 거는 대체로 공학이라는 말이 붙어요. 공학. 이과에 공학이라는 말 붙어요. 건축공학. 무슨 공학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전부 다 응용. 공학이라고 한 거는.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응용과학이에요. 물리학은요, 이거는 순수과학이에요. 물리법칙. 근데 그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건축하거나 막 이렇게 응용하고 물리학이 있어야 이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역학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구조역학 이렇게 하면은 뭐 하중을 얼마나 받느냐. 하중을 얼마나 받으니까 얼마나 골조를 얼마나 튼튼한 걸로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리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다른 학문에 지원을 하는 학문이에요. 순수과학은. 근데 그 건축공학은 응용과학이 되는 거죠. 순수과학의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응용과학은 다른 순수과학의 지원을 받아요. 보통 뭐 수학의 지원도 받아요. 여기도 수학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부동산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응용과학이다. 어떤 문제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 부동산학이 생겨난 이유가 급격한 도시화.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학문이다. 그래서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 필요하고요. 사회현상을 다루니까 사회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론을 탐구한 후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부동산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고요. 이제 부동산 개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부자, 이런,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개념. 부동산 개념 하면은 보통, 여기 이제 처음 오는 분들은 부동산이 뭐예요? 그럼 뭐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람에 따라 이게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여기까지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저기까지라고 하면은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부동산하고 다른 학자가, 이 학자, 저 학자, 학자가 말하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는 같아야 학문이 발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은 그 단어의 의미로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 한자로 돼 있잖아요. 부동산.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요 단어로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토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동을 시킬 수 없어요. 건물. 이동시킬 수 없죠. 담장은요? 없앴을 때 그 담장을, 그 위치를 벗어나게 했을 때 딴 데서도 쓸 수가 있는 게 보통이에요? 아니면 대부분은 쓸 수가 없잖아요. 건물도 없어지면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죠. 부동산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의미가, 그러면은 그는 부동산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지 토지 건물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나무는요? 정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는데 대체로 지금 지금 뿌리 내리고 살아있는 그 나무들, 그 수많은 나무들이 다 대부분은 그런가요? 옮기는 놈은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일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다른 데서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옮겨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예외적으로만 그렇지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나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베어져서 없어진다거나 나무가 죽거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그러니까 늘상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물건들은 부동산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개념을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법 규정을 따지는 거예요. 법 규정. 경제적인 측면을 따진다 그러면은 가치나 가격, 상품 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예, 부동산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따진다 그러면 이제 뭐 공간이나 자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는데 시험에서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은 올해도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원래 이게 부동산 개념에서 출제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출제됐어요. 예, 여기서 법 하면은요 많은 법이 있거든요. 예,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많은 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법이 바로 뭔가 하면은 민법이요. 가장 기초적인 법이. 법학과에 가면은요 민법을 제일 먼저 배워요. 예, 거기도 이제 1학년 때는 법학 개론이라는 걸, 개론이라는 건 주로 1학년 때 많이 배워요. 그 개론을 한 후에 이제 들어가면은 민법, 법학 개론을 한 후에 민법을 이제 들어가요. 제일 먼저. 가장 기초적인 법이 민법이에요. 어쨌든 그 민법에 재밌는 거는요. 민법에 물건을 정의해 놨어요. 물건을. 보통 우리 물건 쓰잖아요. 물건이란 말, 이것도 물건이고 저것도 물건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법에 정해놨다니까. 이게 물건이다.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게. 근데 이 공부를 잘 하려면은 어떤 법 조문이나 학문에서 어떤 용어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단어라 해도 그냥 흘리면 안 돼요. 잘 들어봐요. 이거 원래 민법에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꼭 이상하게 이게 제가 먼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민법에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어렵죠? 한자를 생각해야 돼요. 있을 유 몸체 이런 형체를 띤
물건을 유체물이라 그래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풍력도 관리할 수 있으면은 그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런 물건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민법에. 그러면은 민법에서 물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물건과는 다르거든, 지금. 그러면은 그런 물건과는 달리 민법에서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유체물, 형체를 띤 유체물 및 전기는 형체를 띠고 있는 게 아니거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있어요. 이 문장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대표적인 거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유체물도 있고 무체물도 있는데, 무형의 물건도 있는데, 유체물은 당연히 물건이고 민법 개념으로는 전기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전기도 민법 세계로 가면은 물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기가 흐른다는 걸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는 건 빛을 보는 거지.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하려면 빛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잡아보거나 해야 돼요.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전기도 뭐란 얘기요? 물건이란 얘기예요, 물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단어를, 용어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각 학문은, 우리 특히 개론 정도의 공부는 용어예요, 용어 싸움이에요. 그리고 민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의 뜻을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많아요. 단어에서는 그 뜻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단어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단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괜찮아요. 이런 뜻이겠구나 생각하면 돼. 유체물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도 있을류 몸체, 형체를 띤 물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유체물 하면은. 근데 이제 한자를 알면 그런 게 좀 쉽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찾아봐야 돼, 그걸.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배우는데, 시장이라는 단어 알잖아, 시장. 실패라는 말도 알거든요. 성공 실패할 때. 근데 시장 실패라는 말을 해요. 그럼 전혀 이게 뭔 뜻인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명을 듣고, 이러이러한 거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민법에서는 이걸 물건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물건을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둘로 나누어요. 물건을.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동산, 이렇게. 그 민법의 부동산이라 함은 딱 정해놨어요. 물건도 정해놨지만 부동산도 정해놨어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정해놨어요. 토지와 거기에 붙어있는 놈. 그래서 그거를 민법상 개념이라 하고요. 그거를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협의의 부동산 하면은 뭐하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그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그 정착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거죠. 토지에 붙어 있는 대표적인 게. 토지의 정착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착물에 대해서 그 정착물 했잖아요. 나중에 더 자세히 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부동산 개념이 아까 60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개념이 60개 주제 중에 한 개 주제예요. 자, 근데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밑그림 그리는 단계예요. 지금 여기 부동산 개념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부동산 개념. 자, 이 줄기가 있고요. 나무 줄기요.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를 그릴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 법적 개념이 있고요. 여기가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여기가 기술적 개념이 있어요. 자, 이제 뭐를 더 그려야 돼요? 잔가지를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잎사귀도 또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커다란 밑그림만 그려도 된다는 거죠. 잎사귀까지 그려넣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를 보면은 부동산 개념 해서 제1절 부동산의 법적 개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의 가지예요, 가지. 이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 가지까지만 알아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교재들을 보면은 이런 그 큰 줄거리 주제들이 눈에 안 띄어요. 왜냐하면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를 해놓고 그 밑에 잔가지에다가 잎사귀까지 그려놓고 다 나중에 넘어가면은 이제 다음 가지가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면은 2절, 3절, 4절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4절까지 나오는데 지금 여기 1절, 2절, 3절 나오잖아요. 이런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4절은 뭔가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를 말해요. 동시에. 이게 복합 개념이라 그래요. 복합 개념 할 때 이 복합은 아까 얘기했던 종합하고 같은 단어 얘기해. 종합과 복합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볼 때의 부동산 개념을 복합 개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의 체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죠. 일단 가지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 가지는 여기 없는 거예요. 이 복합 개념이라는 제4절 가지는 여기가 없어요. 이거는 이 전체를 다 살펴볼 때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공부를 할 때는 이 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잔가지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 잔가지가 이제 법적 개념 중에서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잔가지. 법적 개념에서 이제 요거는 뭐고요? 협의의 부동산. 이쪽은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이제 잔가지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광의의 부동산은 뭐다는 얘기예요? 이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이 나무가 이제 가지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줄기에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게 이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법적 개념의 가지에 잔가지 그리는 거지, 잔가지.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야 되겠죠. 협의의 부동산이 포함돼야 돼.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내려와야 되고, 여기에다 뭔가를 더 포함을 시키는 거죠. 뭔가를 더 해야 돼, 뭔가를. 자, 요게 준부동산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자, 요게 이제, 또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들을 이제 더 앞으로 이제 잎사귀 그리면 되는 거예요. 준부동산이란 얘기는 이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란 얘기예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재는 요 좀 설명이 해요.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거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경제학이라는 학문 있잖아요.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뭘 다루는가 하면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상품의 생산. 그러니까 주로 상품 이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은 가격, 가치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품은 상품인데 좀 독특한 상품이에요. 부동산은. 왜냐하면 특히 우리 토지 있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농지를 살 때는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토지 자체가 소비재가 아니라 토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다른 물건을 생산하죠. 이런 것들을 생산 요소라 그래요. 생산 요소.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 또 소비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벤츠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그냥 세워놓기가 불안한 거예요. 와서 긁을 수도 있고 누가. 차고지가 없어. 그래서 옆집에다가 땅을 조금 떼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차고를 만든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내가 땅을 샀을 때에는 요거는 생산 요소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소비재로 산 거죠, 소비재로. 그럴 때는. 근데 건설업체에서 땅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기 위해서 땅 샀어. 그런 거는 생산 요소로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도 있고 이런 성격도 다 있는데 토지는 어떤 성격이 많아요? 이런 성격이 더 커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잘 돼가지고 공장을 하나 더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했어요. 공장 하나 더 지으려고 땅 매입한 거는 소비재요, 생산요소예요. 생산요소예요. 기업체에서 사는 거는 전부 다 생산요소예요. 심지어는 뭔가 하면은 지금 학원에서 이런 거 사잖아요, 학원에서. 학원에서 이런 거 사는 거는 전부 다 생산요소예요. 업체에서 구입하는 건 전부 다 생산요소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없으면 수업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학원이잖아요. 강의 서비스가 상품이에요, 여기서는.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무형의 상품이에요, 무형. 강의 서비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책 같은 거는 아니죠. 책을 판매하는 거는 이거는 재화라 그래요, 재화. 재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유체물 같은 상품을 재화라 그래요. 근데 이런 유체물 말고 이렇게 우리 왜 자동차 수리 가면 그 부품값 말고도 공임을 주잖아요. 그 공임은 서비스거든요. 공임은 그거는 용역으로 번역해요. 용역. 예. 무슨 용역 회사 그잖아요. 청소 용역 회사, 청소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번역할 때는 용역으로 번역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굿즈라 그러는데 상품, 요거는 재화라고 번역해요. 재화. 그래서 무슨 재 할 땐 거는 이제 다 재화를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소비재 성격도 있고 생산 요소 성격도 있는데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는 볼펜 한 자루라도 생산 요소예요. 볼펜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이거 학원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불편하잖아. 학원에서 사는 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합격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 그럼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때 필요해서 사는 거는 전부 다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이런 것들, 또는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런 표현들 나오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데요. 얘는요, 지금 아까 그림을 다시 그리면, 자, 이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줄기예요? 법적 개념의 줄기. 이거는 경제적 개념의 줄기. 이거는 기술적 개념의 줄기죠. 법적 개념은 잔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잔가지가 없이 바로 잎사귀예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 바로 잎사귀 그리는 거예요, 얘는. 그게 얘예요, 얘.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끝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 내용이 좀 더 잔가지가 있고 이게 잎사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네, 법적인 게. 다른 것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얘 바로 잎사귀예요. 예를 들어 공간이다, 자연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요거는 전부 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목이다, 지질이다. 이거 섞어놓고요. 단어 섞어놓고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얘네들은. 근데 더 앞으로 잎사귀를 그려야 되는 것들은 여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잎사귀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은 부동산 개념이라는 주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60개 주제 중에. 요거 정리하면은 이제 올해 문제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나중에 할 거니까 요거는 잎사귀 그린 거는, 좀 쉬고요. 뒤에 다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